지금 우리 그 창녕 칭패 기농학교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 이게 앞으로 기농이라든지 이런 농산물 먹거리 이런 생산이라든지 그 생육 환경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그 먹거리 생산이라든지 우리가 그 작물 비배 관리를 하자는 그런 뭐 취지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직접 배워가 그 기농하실 의사를 가진 분도 계십니까? 네. 네. 이 작물은 아주 행동이 정말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그러려니 하는 그런 생각은 식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식물은 그 움직임이 온도, 습도, 환경 이 모든 걸 그냥 작용하기 때문에 이 식물은 우리가 주인의 발자국 소리 듣고 큰다 그러는데 그 파장과 진동은 에너지를 줄 수 있으나 직접적인 영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관리, 환경 이렇게 나눠야 되지. 이게 뭐 발자국 소리를 들려준다고 해서 이게 잘 자랄 것 같으면 가서 절이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농사 잘 되라고. 그만큼 관심을 갖는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 관심을 하나하나 분류를 시켜가지고 확립을 시키면 그 작물이 자라는데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우리한테 그 많은 걸 가르쳐 줬죠. 될성 싶은 나무는 덩이도 더 좋다. 예. 그 말은 그 씨앗을 첫째는 좋고 튼튼한 거, 우량 씨앗을 쓰라는 거. 그리고 그 잎의 자람을 꾸준히 살펴보고 잎의 크기를 맞춰주면 식물의 자람의 척도가 나오고 행동이 나온다는 겁니다. 지상부에서 나타나는 게 지하부고 지하부 일이 지상부에서 고스란히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작물이 움직이는 양에 비례해서 지상부에서 나타납니다. 그걸 하나하나 나열해 보면 첫째는 이게 씨앗이 될 수 있죠. 이래 이 씨앗은 발화가 돼서 자라면서 이 떡잎을 형성하고 지하부에 뿌리가 형성됩니다. 그러면 이 떡잎이 태어나고 잎이 태어났다고 해서 이 뿌리가 자라냐면 자라지 않습니다. 뿌리가 일을 해서 지상부로 가져오는 게 아니고 지상부에서 광합성 산물, 잎의 영양소 이동에 의해서 뿌리가 행동할 뿐입니다. 얘는 능동입니다. 지탱하고 잡고 있을 수는 있으나 직접적인 행동 유발은 쟤는 안 합니다. 예. 잎에 있는 영양소가 떡잎이 나오고 나면 작물이 안 자랍니다. 왜 안 자라냐면 자라려면 에너지원이 없다는 거예요. 이 떡잎은 씨앗에서 만들었고 이 씨앗의 에너지는 그때 다 쓰고 떡잎을 펼쳐서 햇볕으로서 일을 해서 광합성을 해서 이 광합성의 산물은 이동을 하는 거죠. 뿌리 쪽으로. 이 광합성의 산물이 이동량에 따라서 뿌리의 양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이제는 광합성만 기다리고 있으면 넣었다는 거죠. 광합성만 기다리고 있으면 넣었다는 거죠. 광합성 이상으로 우리가 이 작물에다가 영양을 더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직접 이 잎에다가 직접 영양을 줘서 이 영양을 비나 이슬이나 물을 뿌려서 이동시키는 게 더 낫습니다.
이 말을 또 반대의 동작으로 이야기하면 잎에서 영양산물을 만들지 않았을 때 대기섭이나 뿌리의 수분량이나 우리가 물을 뿌려줘서 흐리거나 일조량이 부족했을 때는 이 에너지원이 다르게 작용합니다. 물을 뿌리버리면 없는데 에너지를 뿌리면 맹물이 가서 뿌리가 맹물을 먹고 노화가 되거든요. 우리가 어린 모종에다가 이놈이 물 먹고 커라고 물을 주는데 물을 주면 살이 빠집니다. 살이 빠져서 더 가늘어진다는 거죠. 요와 비견한 얘가 1억짜리 난이 언제 죽냐면 여름에 죽어요. 1억짜리 난이 여름에 죽는 원인은 살이 빠져서 죽어요. 왜 살이 빠지냐면 이 작물에다가 물을 뿌리면 이동량이 나옵니다. 이동량이 나오면 신엽이 새로 태어나면서 이 에너지를 사용해버려요. 그러면 저녁 지금 가지고 있는 일하는 충분한 일을 하는 잎은 그 이동량이 많아서 살이 빠져서 노화가 일어나고, 그러면 얘 잎이 살이 빠져서 노화 일어날 정도 같으면 잎 쪽에 영양산물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영양산물이 없어지면 뿌리도 나중에 되면 물을 더 뿌리면 맹물을 먹게 돼요. 뿌리는 맹물을 먹고 나면 노화가 진행됩니다. 급격히. 그러면 이 뿌리가 노화되어 버리면 작물은 더 안 자라죠. 1억짜리 난이 죽은 거는 여름에 죽습니다. 죽었다고 던져버리면 살아나요. 물을 안 뿌립니다. 난을 재배하는데 겨울에는 물을 3번을 줍니다. 10일에 한 번. 봄, 가을에는 5일에 한 번, 6번. 안 죽어요. 잘 자라요. 햇볕 양하고 맞다는 거예요. 내가 햇볕으로 영양 만드는 양과 자기가 물 뿌리는 양과 이동량이 맞다는 겁니다. 여름에는 이틀에 한 번씩 15번을 뿌려요. 요놈이 또 죽을 것 같으니까 농약을 치면서, 농약도 맹물이에요. 그거 한 2~3번 칩니다. 17번에서 18번을 이동을 하고 나면 얘는 잎이 이동할 영양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맹물을 내려주고, 맹물을 묵은 뿌리는 맹물을 올려줘요. 그러면 이 몸체에 있는 에너지가 거의 고갈이 됐어. 물을 줬는데 굶어서 죽어요. 물을 줬는데 물이 영양소는 아닙니다. 이동 수단은 될 수 있으나 자기가 필요한 물은 흡수는 되나 영양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채소 같은 물을 자주 뿌리면 살이 빠져요. 상추잎이 얇아집니다. 꽃잎이 얇아져요. 키만 크죠. 잎에다가 먼저 살을 끼워놓고 뿌리에서 가져온 영양소든 잎에서 영양을 공급하든 살을 끼워놓고 물을 뿌려야 되지, 살을 끼우지 않은 상태에서 물을 뿌리면 이 잎은 노화가 급격히 진행됩니다. 이렇게 씨앗이 태어났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씨앗이 자라는 과정은 어떠한 에너지원이라는 거예요. 에너지원. 자연계에 있는 종들, 동식물 망나니에서 종들은 어느 매체의 에너지를 활용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얘들은 햇볕의 에너지를 이용하죠. 그런데 우리가 뿌리로 먹고 햇볕의 에너지를 이용하고, 얘네들이 햇볕을 차단시켜버리면 급격하게 노화 현상이 진행됩니다. 물을 뿌리도 노화 현상이 진행되고, 그 양과 횟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가 아까 지금 이 잎에 있는 양에 비례해서 물 뿌리는 양에 좌우된다. 그러면 토양을 내려가면 토양은 또 어떻게 분류를 하냐면, 여기에 들어있는 나무는 뿌리의 양은 환경, 통기성, 유기물 함량, 퇴비를 쓰는데 퇴비를 분석해서 자료를 만들어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분,
소그름, 빨핀, 그러면 돼지, 돈분, 닭, 개분 이렇게 나누면 이 성분에 따라서 차이는 각각 있을 수는 있으나 우리가 사용하는 비료량보다는 월등히 부족합니다. 지금은 환경을 맞춰놓고 관비 재배해서 비료물만 환경을 맞춰서 재배를 충분하게 합니다. 양액 재배는 이미 위에서 환경에서 비료 농도를 맞춰서 산소 공급 양과 재배합니다. 그러면 우리 토양에도 이런 일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작물에 여기에 있는 뿌리에 있는 전기전도 비료량은 얼마 염도량으로 나타나요. 이 기계로 측정하면 비료량이 그냥 나타납니다. 5초. 이웃에 가서 물어도 모릅니다. 이웃 농가에 가서 묻는다고 해서 내 농사 어쩌면 되냐고 물어도 답은 네 합니다.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왜 안 맞냐면 그 토양에 들어있는 비료량이 제각각 다를 것이며 이동량이 다르다는 거예요. 물을 뿌렸을 때 한 바퀴에서가 물이 빨리 이동하는 양, 그럼 용탈량이 되겠죠. 이래 이동량이 제각각 다릅니다. 이 버튼을 누르고 전원이 켜지면 측정을 하는 것 같으면 5초 안에 답이 나와요. 이거는. 그 기계를 갖다 씁니까? 아니면 온도 19.9도예요. 그 다른 거는 지금 땅에 안 닿기 때문에 안 나옵니다. 땅에 꽂아서 버튼만 누르면 비료량이 나옵니다. 비료 양만 나옵니까? 아니면 몇 가지가 더 나오나? 비료량, 수분량, 수분, 비료. 예, 수분, 비료, 온도. 15cm의 수분량은 35%가 최적이라는 거예요. 25cm에 45% 수분량. 이렇게 제각각의 식물에 관련된 것들이 이제는 하나하나 베일이 벗겨져서 아주 정확하게 이루어져요. 토양에 비료를 줬을 때 우리가 주는 비료, 복합 비료를 줬을 때는 속효성이 되고 아주 빨리 녹아납니다. 빨리 녹아나나 지속기간이 짧아요. 그럼 우리가 고추를 재배하는데 고추를 심었는데 비료를 뿌려가지고 처음에 좋았다가 뒤에 좀 뚝 떨어진다고. 그러면 비료 그 제품의 각 기능, 지속성, 천천히 오래 나가는 제품을 썼을 때와 바로 녹아났을 때 제각각 다른데 우리가 재배하는 작물들이 2, 3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몇 개월 이상 가는 제품을 또 써야만 잘 되는 겁니다. 재배 작물을 했을 때 우리가 고추를 텃밭에 심었다 했을 때 그냥 복합 비료를 뿌리고 고추장용 비료를 뿌렸을 때는 속효성이 돼서 아주 빠른 속도로 비료 농도는 올라갑니다. 그러나 얘는 빨리 소멸됩니다.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많이 열 수가 없다는 거죠.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중간 과정이 우리 어렵다는 거예요. 관리 방법. 우리 논에서는 벼논에서는 단 한 번에 가는 비료는 물속에서도 4개월이 갑니다. 그러면 단 한 번에와 우리 복합 비료의 차이가 또 나는 거예요. 각각. 제각각 다릅니다. 이렇게 비료와 식물 관계는 그 품질 따라서 그 제품의 품질에 따라서 우리가 생산하는 산물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토양에서 가지고 있는 이시량이 다르다는 거예요. 비료량. 예. 토양에 가지고 있는 비료 함량이 달라졌을 뿐이지 우리가 선택을 잘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농사를 잘못 지었다 하는 그 큰 틀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농사를 잘못 짓거나 잘못됐을 때는 이제는 분류를 하고 그 분류해서 우리가 찾아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과거에는 농사를 배울 때 이웃에 배웠고 이제는
휴대폰 속에서 배우는 게 제일 빠릅니다. 그 속에서 제일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휴대폰 속에 다 들어있을 겁니다. 이제는. 과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건 이제는 현재. 현재는 과거보다 나아야 되는데 과거보다 나으려면 지금은 장비와 기술력이 동원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씨앗이었지만은 그 씨앗이 맺고 열리고 가지면 많은 편차가 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텃밭에 심는다면 복합비료보다는 복합비료를 같은 복합비료에 단 한 번에 같은 지속성 코팅비료 이런 제품을 쓰면 오래 갑니다. 그 제품은 배로여야 된다는 거예요. 두 배. 두 배로여도 장애가 안 일어납니다. 우리가 일반 복합비료나 요소는 한 포를 20kg를 200평에 뿌렸을 때 녹아 나오는 정도를 보면 0.4에서 5 정도의 0.5 정도의 이시량이 나옵니다. 비료 전기 전도는. 근데 얘가 3.0이 되면 뿌리가 쇠약해지도록 비료에서 더 나빠져요. 그 책자에 있습니다. 그거. 이 작물이 이시가 3.0이 되어버리면 나빠져요. 그러면 우리는 이 비료를 많이 못 쓴다는 거예요. 200평에 4포 쓰면 그것도 가스가 발생하면 빨리 녹기 때문에 장이 일어나는데 5, 6포를 쓰면 좋으나 나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평에 보면 복합비료 같은 건 4포를 거의 쓰고 있어요. 그 4포를 쓰면 어떻게 되냐면 이시가 5가 나온다면 0.5가 나온다면 5, 4, 20 2.0의 이시가 나옵니다. 그리고 완효성 비료 한 번에를 쓰게 되면 이 한 번에라는 비료는 코팅이 되기가 잘 안 녹기 때문에 200평에 한 번에 한 포에 뿌리면 0.3이라는 이시가 나옵니다. 비료량이 이게 지속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0.3의 이시는 5포를 뿌리면 3, 5, 15, 1.5 이시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2.0의 이시는 얼마 안 가서 소멸되는 거예요. 빨리 녹아 있으면 수분 함량에 따라서 땅으로 용탈되기도 하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 코팅된 한 번의 비료는 가령 이시를 2.4를 맞추려면 8포를 쓰면 최적이 돼요. 이시량이 2.4가 돼요. 2.4가 되면 아주 작물 우량하게 자라고요. 근데 이렇게 양을 많이 쓸 수, 예? 8포가 200평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제주도에는 150평에 한 번에 10포를 씁니다. 15평 한 번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8포 써가지고 우리가 자신이 없다면 한 5포에서 6포 정도를 쓰면 5포나 6포를 쓰면 5포를 쓰면 이시가 1.5 이시가 됩니다. 1.5 이시가 돼서 작물이 아주 잘 자랍니다. 이시가. 그러면 6포를 쓰게 되면 이시가 1.8이 됩니다. 1.8의 이시는 아주 2.0 이상 올라가면 그 지역의 농사는 1등이 돼요. 우리가 퇴비를 많이 넣고 열심히 가서 김을 맨다고 해서 1등이 되는 게 아니고 토양 환경 조건을 맞춰줬을 때만이 그 작물이 자라고 생육하는데 제일 적합하다는 겁니다. 우리 텃밭에서도 농사 잘 됐다 하는 거는 그런 환경이 맞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서 거기에다가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 빨리 받았더라면 우리 조상님들이 뭐라 했습니까?
밭에 가서 발자국 소리 들리는 소리 안 하고 관리해라 소리 안 하고 절을 해라 그렇게 성심성의껏. 그런데 작물은 우리가 성심성의껏 절을 하는 게 아니고 환경을 갖추지. 지금에서는 과학적인 장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건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는 몇십 년 전에 외국에서 쓰던 산물입니다. 1960년대 달나라가 버렸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패턴은 아주 넓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넣지도 또 않습니다. 황금을 농법에서는 저 본인 한 사람으로서도 식물 언어를 개발해서 그 종의 전종의 세계인과 소통할 수 있는 언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1인이 세계는 한 사람이에요. 전 세계가 많고 넓다고 해서 대다수일 뿐이지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 본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앞서면 전체가 앞설 수 있어요. 그 자료에 보면 제가 몇십 년 동안 농사 잘 되라고 많은 걸 연구를 하고 거듭하니까 그 단감나무 가지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속에서도 언어를 개발해냈습니다. 식물 언어를 개발해서 이 언어로서 소통이 가능하고 이 작물의 자잘못 일어나는 일은 현재 미래 과거를 다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뒷페이지를 넘기면 고추 농사를 지을 때 이 표를 가지고 활용을 하면 고추 농사를 잎의 크기를 다 맞춰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추가 엄청나게 많이 열어요. 이런 식물들은 제각각이 다 행동폭이 다릅니다. 제가 이렇게 식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조금은 어렵게 느끼지도 하나 또 요걸 찾아가면 아주 쉬워요. 비료 몇 폭 뿌리면 몇 개 된다. 얼마 올라간다. 이건 데이터가 나와가지고 정립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물을 줬을 때 함수량이라는 거는 꼭지 가지고 뭉쳐 있으면 되고 요렇게 들고 한 주먹 높이 들고 탁 넣으면 풀리면 수분이 제일 맞다. 아주 쉬운 방법으로 또 나눠집니다. 나눠지고 이 작물을 또 보면 마늘밭에서 가서 보면 요렇게 하엽들이 노래지거나 안에서 노랗게 줄이 쭉 말라 내려가거나 노란 반점이 생기면 아래 뿌리에 비료가 부족하다. 우리 밭에서 작물을 재배해보면 하엽이 노라지고 나무들 가지에 잎이 아랫잎들이 노래지면 뿌리에서 오는 양이 부족하다. 그럼 공급해주면 되고 우리가 텃밭을 하면 일양을 낮게 모으지 않습니까? 낮게 모으면 환경이 안 좋다는 거죠. 환경을 좀 좋게 하려면 얘들이 뿌리에 산소 요구도가 높기 때문에 두둑을 조금 높게 만들고 배수가 잘 되게 만들고 그리고 유기물 함량 탭이라든지 톱밥이라든지 그 우리 부산물들 그걸 넣어서 토양을 부드럽게 해주고 그리고 이제 비료 같은 거는 속효성을 쓰면 상치 같은 거 아주 짧게 키우는 건 괜찮으나 우리 부추 전구지 같은 거는 그 추비로 복합비료 뿌리면 금방금방 활용되니까 좋은 거고 그놈도 부추도 봄에 일찍 나기 전에 완효성 비료를 뿌려가지고 그 위에 약간 탭이나 이렇게 복토를 해주면 생산량이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비료가 지속되기 때문에 뚝뚝 떨어지지 않다는 겁니다. 이렇게 마늘이 잘 자라는 것은
환경, 영양 함량의 차이라는 거예요. 이 마늘과 이 마늘은 크기 차이가 이게 크죠. 똑같은 날 뽑아놨는데 많이 말라요. 왜 그러겠습니까? 이 마늘은 갑자기 비로한 물을 먹고 뻥마늘 데워지면 일부 보이고 있어요. 근데 요놈도 그렇게 됐더라도 이틀 3일은 다를 수가 있어요. 잎 속에 들어있는 양이 다를 뿐이라는 거예요. 잎이 멀렁멀렁하고 잎이 멀렁멀렁하니까 여기 뿌리를 마늘을 감싸고 있는 이것도 물렁물렁하다는 거죠. 이 물렁물렁한 걸 단단하게 만드는 거는 설탕으로 아주 쉽게 단단하게 됩니다. 요 마디는 붙어 있죠. 잎이 석장이 붙어 있죠. 네. 왜 붙어 있겠습니까? 이거는 설탕을 많이 못 써요. 합천의 마늘에도 설탕을 줍니까? 맞습니다. 처음 듣습니다. 가이드는 요 마늘이 3월 초순경에 합천의 그 젊은 친구가 멀렁멀렁해. 그래서 제가 잎의 영양과 함께 설탕을 우리 20리터 한 마리에 기준해서 80g을 처방을 했습니다. 두 번을. 그 두 번 80g을 처방을 해버리니까 5일에서 일주일 사이에 두 번을 살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잎 석장이 딱 달라붙어요. 그러면 요 잎은 단단해져 가지고 지금 요 마늘은 돌덩이처럼 단단합니다. 그러면 이 마늘은 말리면 아주 축이 많이 나요. 건조 수율이 낮다는 거예요. 이 마늘은 돌덩이처럼 단단해가 비가 더 와도 잎이 영양이 단단하게 많이 들어있으니까 안 물러져요. 말리면 알이 더 차는 거죠. 그런 일에 식물이 돼서 일어나는 일은 많이 일어납니다. 저희 농법 한 마늘들은 두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알이 배겨요. 근데 요 두 마늘을 보면 이 마늘은 뽑은 지가 며칠 안 됩니다. 이 마늘은 뽑은 지가 4월 4일날 창녕에서 세미나할 때 뽑은 거예요. 4월 4일에 뽑은 마늘이 더 싱싱하죠. 잎에 들어있는 영양량이 다를 뿐이라는 거죠. 이 농가는 서산 마늘, 서산에서 계신 분이 가져왔는데 2년 뻥을 하고 실패를 하고 나니까 제발 좀 올해는 성공시켜달라. 그 영양 함량과 설탕 함량이 다를 뿐입니다. 뻥만 안 만들게 해달라. 스펀지 마늘, 알이 없는 마늘을 안 나오게 해달라. 그래서 요거는 설탕량을 더 쓰고 있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말라 죽지도 않고 안에 속잎이 또 자르고 있다. 4월 4일에 뽑은 마늘이 마르지는 않는 건 기본이고 살고 생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뽑아놔도 이 쉐입이 자라고 있습니다. 안에 속에 이런 것들은 나오다가 시들어버리죠. 안에 이렇게 자란 데는 원인은 식물이 그 에너지에 의해서 이동되는 거지 우리가 잘 자라라고 하고 물만 잘 줬다면 되는 거 아니네. 물 주면 이것도 며칠 안에 살 빠져요. 요 놈을 요대로 두고 우리가 물을 뿌려버리면 금방 얘도 살이 빠져요. 예. 얘에다가 물을 뿌리면 얘도 금방 살 빠집니다. 전혀 우리가 상식을 버금가게 합니다. 크다고 해서 산물이 많이 나왔다고 볼 수 없는 게 마늘 같은 거는 말려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우리가 깻잎이나 상치였다면 무게를 달아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별 차이 없겠죠. 무게를 달아 팔았으니까. 근데 마늘은 말려가 팔아야 되니까 문제가 있죠. 그럼 우리가 이 마늘이 출하하기 전에 풋마늘 장아찌용을 판매할 때
이래 단단한 마늘이 있다면 비가 와서 더 많은 시간에 크가 나갔으면 돈이 우리 더 많이 나올 것이고, 잎이 멀렁멀렁한 거 얘는 물을 더 뿌려버리면 더 영양 산물이 없어져서 껍질이 더 물렁물렁하게 됩니다. 바꾸는 방법도 쉽고 나빠지는 방법도 쉬워요. 이 매체 이동은 물이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비가 오기만 해도 오고 오라 그래도 안 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비는. 우리의 선택이 일부는 될 수 있으나 다는 될 수는 없어요. 인위적으로 환경을 바꾸기 너무 비용이 많이 산출되니까. 이렇게 생육 환경은 제각각 다릅니다. 이 마늘은 뽑아놔도 요게 안 말라지고요. 쬐끄마한 놈이 땅땅해가지고 요건 두들기면 아마 돌소리가 날 겁니다. 아마 돌소리가 납니다. 안 말라요. 잎에 들어있는 영양 함량이 다르다. 생명이 배로 강해졌지. 근데 뿌리는 그렇게 따라오고 조그마한 도 영양 함량에 따라서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얘들은 보면 4월 초에 뽑은 건데 땡그란 해가지고 알이 생기고 있어요. 그때 뽑을 때는 이놈과 마늘보다 훨씬 못해요. 이놈과 마늘이 훨씬 잎이 커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놈과 마늘 국 안 생겨요. 이건 땡그란히 자꾸 크고 있다. 잎의 마르는 척도도 다르고. 이 식물 행동을 리드하고 바꿔야 돼요. 우리 어른들이 옛날에 이 머리를 묶고 다니는 거 타는 거 있잖아요. 묶어가지고 다블로. 요 마늘의 역할입니다. 이건 이제 마르기 시작하니까 잘 커요. 쑥쑥 크기 시작해요. 그 한지행이라든지 육종 마늘들은 요 지상부에 들어있는 떼궁에 들어있는 영양소로 이게 잘 커요. 그래서 그것들은 답을 묶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요즘 나온 스페인산 마늘은 이 떼궁의 영양이 없어진 거예요. 이 떼궁에. 왜 영양이 없어지냐면 농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얘는 더 많이 먹어야 되는데 요렇게 흡수력이 빨라서 이게 물 퍽시게 되는 거예요. 스펀지가. 그러니까 굶겨 죽이는 농법을 해요. 비료가 없어서 굶어 죽으면 알이 생기니까 말리면. 마늘 캘 때 되면 마늘 잎이 다 고실려 죽어요. 왜? 비료가 영양이 없어서 굶어 죽었다. 그 굶어 죽은 마늘이 맛있겠습니까? 예. 네. 굶어 죽은 마늘을 농사 짓는 농법을 만들어낸 게 지금 요 농법이에요. 그리고 일반 대만산이라 하는 이 마늘도 육종 마늘, 이 마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료 함량을 늘려버리면 행동이 바뀌어요. 비료를 많이 먹었는데 왜 마늘이 더 커져야 되는데 알이 안 들어버린다. 그건 뭐냐면 뿌리에서 온 영양소 이동량이 너무 빠르니까 자라긴 했으나 잎 속에 영양소가 없다는 겁니다. 단단하게. 잎이 제가 말한 속에 전부 다 단단해야 되는 말을 계속 강조하지 않습니까? 잎이 단단하고 두꺼워야 되는데 크고 두꺼워 보이나 멀렁멀렁하다는 게 이건. 멀렁멀렁해 푹신푹신 스펀지처럼. 이게 스펀지가 되면 뿌리도 스펀지가 되겠죠. 영양이 없다가 보니까 얘가 여기다 뭘 못 둬야 되는데 내리가가 집에 열 양이 없다는 거지. 비가 오거나 더 날씨가 또 뭐 비가 며칠 때 오고 또 말 잘 크고 또 비로 주고 이러면 이놈이 더 커버린 거죠. 더 커버리고 아래쪽에 있던 잎은 영양소 이동해버렸다는 거죠. 요건 영양이 없고 요건 새로 자라서 없고 덩치는 컸으나 스펀지처럼 멀렁멀렁하다. 그러면 내려올 영양소가 없는 거죠. 그러면 뿌리하고 잎하고만 먹고 사는 거죠. 뿌리하고 잎하고만 먹고 살다가 보면 안에 캘 때 되면 알이 없는 거예요. 그건 설탕 2숟가락 넣으면 단단하게 알 됩니다. 설탕 먹지 말라 그러는데. 식물은 광합성을 해야 되나
광합성을 해야 되는데 광합성 양이 부족하면 그 양의 산물을 직접 흡수하는 그거 자기 에너지원이 됩니다. 그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예, 그 당으로 뭐라 하죠? 포도당으로 주면 좋습니까? 괜찮습니다. 이게 더 흡수율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게 구하기 쉽고 뭐 설탕 포대는 마트가 다 있습니다. 뭐 너무 뭐 벌꿀을 줘도 됩니다. 우리 식당에 가서 마늘을 먹었는데요. 마늘 매운맛 보다가는 단맛이 더 많이 지더라고요. 요새 마늘 왜 이리 달달하나 이랬는데. 아니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또 다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뭐 혹시 식품에 대해서는 또 다를 수가 있는데 제가 함부로 그 논할 건 아닌데 이게 우리 사과 같은 거 뭐 깎아가 갈 때는 뭐 소금물이나 설탕물을 가하지 않습니까? 그 색깔 예, 뭐 그런 부분으로 다르게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장갑 예. 그런 우리가 식감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근데 마늘에 저희 황금알 농법으로 한 마늘들은 저장력과 부패력이 없습니다. 돌처럼 단단해서 돌마늘이라는 브랜드를 제가 달아주고 그 브랜드가 공판장에서 1등을 치게 하고 상위권을 전국에 전파된 속도 강원도부터 제주도까지 마늘에 이미 황금알 농법을 재배하는 농가는 1000만 평이 넘어요. 식물 우리가 길러가지고 식물에 우리가 그 주 직업으로 삼거나 주 수익으로 삼다면 언제든지 상의를 해주시면 상담을 해드려요. 공짜로 무료로. 강원도부터 제주도까지 다녀도 강사를 안 받습니다. 그 영양제를 개발해가지고 조금 팔기 때문에 먹고는 살아요. 예. 설탕을 200평에 얼마 정도 하면 돼요? 팽당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연매 12 양에 맞춰서 있는 거지 그걸 팽당을 쳐야 할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 감으로 그냥 아, 감은 아니고 우리가 물조리를 쓸 거냐 물조리가 가령 그 10리터라면 그 20g 정도 한 숟가락에 흔들어가 한 20g 나올 거예요. 많이는 안 하네. 그게 그게 40g이 20에 40 g이 기본 베이스 요게 저 정량인데 거의 안정적인데 이걸 60g이면 요 마디가 약간 작아져요. 작아져요. 근데 거꾸로 배로 올려면 요 잎이 딱 달라붙어버려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근데 천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어느 정도 감을 잡아야 돼요? 감을 그렇게 잡으면 안 된다니까. 금평에 그 연맥1이 양이 얼마나는 거죠? 천평에 약 한 800리터 정도 뿌릴 겁니다. 천평에. 예. 천평에. 그러면 800리터에 대한 거 40g 하면 될 것이고 그거는 간단하게 만들어 뿌리지 요 영양소는 아니다. 직접 영양소는. 그는 단단하고 영양이 꽉 차 있어야 되는데 단단하게만 했다는 우리가 한번 그 작업에서 영양도 주고 단단하게도 만들고 두 가지를 할 수 있는데 굳이 설탕만 줘가지고 일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영양을 함량해가지고 먹이는 게 낫지. 작업은 똑같지 않습니까? 날아가는. 강사님, 예. 옆에 저분이요. 집에 공짜가 어디냐 이러는데. 예? 공짜가 어디냐 그러는데. 아, 그거 없습니까? 제가 유튜브에서 띄워난 양을 보면 공짜입니다. 그렇지. 근데 낚시꾼이 던지진 밑밥이 공짜였습니까? 목숨이 왔다 갔다 했습니까? 너무 왔다 갔다 하시고 그렇다. 조심하라니까. 근데 저희 황금알 농법에 했을 때는 황금알이 들어옵니다. 제가 전국에 이렇게 농가를 지도했을 때 30-40% 정수라면 2년 농사에 해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50%만 정수해도 우리가 50%에 살아가는데 생활비가 들 것이고 농비가 들고 그 시간이 낭비가 된다. 50% 생산할 때 2년 농사가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부채를 갖고 나아지더라고요.
많게는 100만 평도 컨설팅을 해줘보고 제가 저 눈에 보이는 작물을 아직까지 숙제를 못 풀은 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작물을 보는 순간에 다 알아야 됩니다. 이 마늘을 들고 한 번씩 그 농가들이 가져오면 농가들한테 얼굴만 보지 물어보진 않습니다. 그냥 요걸 들고 해석을 할 뿐이지 어떻게 했는지 다 가르쳐 줄 뿐이지 농가하고 대화를 하고 물어보고 제가 가르치진 않는다는 거죠. 이미 여기 다 있는데 작물은 자기 몸에다가 다 과거를 남겨놨습니다. 현재 작물을 이야기하고 우리한테 가르치고 강연을 할 때는 현재, 과거, 미래 세 가지를 가르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는 여기 있고 과거는 나타나 있고 미래를 어떻게 바꿔줄 거냐. 이 세 가지를 앞뒤 조리 있게 이야기를 못한다면 이거는 우리가 배워도 활용하고 지금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를 모르는 분한테 미래를 배운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작물을 봤을 때는 현재를 정확히 판단하고 미래를 바꾸지. 현재 속에 과거가 남아있는 거고 이렇게 분류를 해서 우리가 교육을 받고 배워야 된다. 이런 식물 생육은 전반에 걸쳐서 모든 패턴이 몸속에 각 부위에 흔적을 다 남기다. 많은 자료들이 황금알농법 유튜브에나 밴드에 자료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고구마를 하고 싶으면 고구마를 찾으면 될 그거 종류별로 거의 다 있을 겁니다. 그리고 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직접 그 토양, 작물 가지고 저희 사무실 오면 진단하고 처방하고 가르쳐드립니다.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예. 마산, 창원, 예. 이런 우리가 전문 최고 프로들을 가리켜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그 부분을 다 잘할 수 있도록 가르칩니다. 제가 한때는 황금알농법을 개발하고 터뜨리고 난 뒤에 우리나라의 최고의 고수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이 고수를 찾아갔는데 정말 고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부분적으로는 이렇게 정립이 되어 있으나 전체 하늘의 이치나 산물의 이치를 그 종에 합성을 해서 맞춰내야 되는데 그게 좀 다르더라는 거죠. 저하고는. 이 식물이 이동하는 데는 아주 빠른 시간에 이동합니다. 물 주면 얘가 지금 탱탱하게 살아납니다. 물 주면 잎에다가. 그러면 그 이동량이 되는 겁니다. 잎에 있는 산물이. 한 2, 3년 전에는 남원에서 우리 교포, 북한 교포 우리 사모님이 딸기를 심었는데 재미날 때 뽑은 딸기가 뿌리가 다 죽었어요. 가져온 딸기가 사모님 뿌리 딸기가 다 죽었는데요. 그 하우스를 지어서 해가지고 했는데 딸기가 다 죽었다니까 걱정 반, 실망 반. 3일 뒤에 살리드리겠습니다. 지금 잎이 살아있는데 뭘 걱정을 하느냐. 요게 시들지만 하면 살아있는 거다. 그리고 뿌리에 요 행성층이 살아있다. 뿌리는 다 까맣게 죽어도 요 행성층이 살아있고 지금까지 멀쩡하게 온 이유는 뿌리는 피부 가해는 죽었어도 안쪽으로 물은 이동이 되고 있다. 지금 그냥 그래서 얘가 살아있다. 그러나
뿌리 껍질은 다 죽었다 이 딸기가. 그런데 살리는데 3일밖에 안 걸린다. 지금 현재 잎에 그 딸기가 영양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영양 한 번 더 주고 잎에다가 영양을 꽉 채워놓고 물을 뿌려서 빠른 시간에 이동을 시키면 여기서 색이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집에 가서 또 이 사모님이 보니까 갈 때 생각하고 가다가 까먹었어요. 60cc에다가 그러니까 질통 한 마리에 20리터에 뭐 쬐끔여가 이게 뭐 저놈을 살리겠냐. 600cc를 딱 넣고 딸기를 다 치고 나니까 그날 또 운이 맞았어요. 제가 전화를 한 거야. 이야 딸기가 멋지다 이거. 번직번직하게 살아난다 이게. 사모님 다 죽을 거예요. 너무 가해서 다 죽을 거예요. 번쩍번쩍 다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웬 떡이냐. 보일러 틀고 이제 잘 해놨대. 빨리 보일러를 끄라. 보일러를 끄고 요거는 잎에 물이 많으면 죽을 거니까 이게 영양이 많아서 영양이 과다 먹었다는 거예요. 세포가 파괴될 거니까 잎에 마르면 알기가 죽는다. 그러니까 온도를 낮추고 수막만 돌리고 물이 많으면 죽을 것이니까 한 이틀 3일간 계속 물만 뿌려. 물 많으면 죽는다 이거는. 그렇게 물을 뿌리가 살려놨어. 일주일 돼 가니까 원래보다 더 좋아요. 딸기 향이 좋고 다 살려놨어. 합천에서 우리가 새농민 회원인데 한 분이 멜론밭에 물이 들어버렸어요. 여름에. 그런데 낮에는 쉬더라. 아침 저녁은 탱탱히 살아있어. 그럼 사는 거다. 단 낮에 시드는 것만 막고 그 시드는 거는 막는 거는 요 시들기 전에 물만 뿌리면 안 시든다. 근데 물만 뿌리면 얘가 살이 빠져서 맛없는 멜론이 되기 때문에 못 팔아먹을 것이다. 요 멜론에다가 영양부터 먼저 뿌려놓고 낮에 물을 뿌리고 시들게 하지 마라. 그럼 물 뿌리는 양이 늘어나면 뿌리가 나오고 빨리 살아날 것이다. 아무도 못하는 일을 자기 하라 그러니까 70%밖에 안 믿었어요. 딱 70%만 살아나. 70%는 팔아먹었어. 예, 황금알 농부에서는 신뢰도 믿는 만큼 내가 돈을 벌 수 있다. 믿는 만큼 품질이 좋아진다. 우리가 작물을 재배하는 것은 잎에 들어있는 영양 함량을 이동시키는 게 자기의 식물의 대사작용에 하나에 속하는 거예요. 얘도 똥싸고 다 하겠죠. 대사작용 한다 했으니까. 그 산물이 많이 쌓일 때는 이제 우리가 다음에 작물 재배할 때 문제가 돼요. 우리 텃밭이라면 옛날 우리 어른들이 재배한 거 먹거리만 우리가 생산해야 되니까 다 생산해 우리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다 바꾸죠. 그러면 여기에 좋아하던 곰팡이균이나 충들이 서식 밀도를 낮춘 거죠. 그러려면 돌려짓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똥을 싼 게 상체한테는 유리할 수가 있고 얘가 벌레가 만드는 벌레는 고구마는 못 뜯어먹는 거예요. 이런 돌려짓기를 해가지고 이런 우리가 환경을 개선한 거죠. 그리고 작물은 비바람 불고 함수량에 따라서 시시각각 바뀌기 때문에 자주 가서 관리하고 돌봐라. 이런 뜻에서 우리 선조님들은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잘 된다는 말을 남긴 거죠. 그 텃밭이라고 작은 게 아닙니다. 성공의 씨앗은 작은 것부터. 우리가 100만 평을 준다고 해서 우리가 경영을 해서 적자만 갈 거예요. 잘못하면. 트랙터도 운전 못해.
그거만 순도 못 키워. 그거는 뇌를 한 번 더 죽인 일이에요. 100만 평 농사지라고 보내면 우리는 아예 앞발 다 들고 나자빠져. 그런데 우리가 텃밭에서 조금 기술력을 쌓아서 이게 상업화를 하고 전문화하면 그게 우리는 판매와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이걸 생산하면 경제적 소득 떨어져요. 이 마늘에 생산했을 때 마진율 그러면 마진율이 몇 프로냐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더 마진율을 높이면 이 먹거리들이 같이 생산해. 강원도에 오미자는 내끼고 내가 생산한 마늘은 강원도 끼고 유통 매체에서 돌아버리면 360을 내는 팔고 있다는 거예요. 내 농산물을. 그러면 사람이 안 팔고 우리 농산물을 기계가 팔면 마진율을 낮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거를 공짜로 줬기 때문에 남의 거를 공짜로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의 것이 내 것이 되면 내는 1년 360을 판매를 할 것이고 그 판매에서 내는 윤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앞으로는 우리가 지금 현존에서 생각하고 기획했던 일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어떤 방법과 어떤 이윤, 어느 누군가의 자랑을 내가 이전 가져오면 나의 이윤이 된다. 내가 유통을 이웃이 많아가지고 베이스가 많아서 잘 팔 수 있다면 굳이 농사를 지어야 되는 게 아니고 황금알 농법 들어와서 각자 있는 걸 내가 수급하면 됩니다. 그러면 판매돼요. 좋은 먹거리를 파는 것도 하나의 부가가치고 좋은 먹거리를 생산하는 것도 부가가치라는 거예요. 굳이 삽질하고 밭을 간다고 해서 우리가 생산을 많이 했을 뿐이지 돈을 많이 벌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한 번에 팔기 때문에 수치 가격이 낮게 판매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에는 어떤 우리 회원들 간에도 제가 이렇게 이제 앞으로는 말을 퍼뜨립니다. 내는 전라도 지방에 많이 재배하는 고구마를 가져와서 팔아야 될 것이고 내가 재배하는 단감은 전라도에 가야 될 것이고 강원도에 가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360일 먹거리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 생산되는 것은 하나의 수레에다가 실은 수레 걸 내리면 됩니다. 각자가 내리면 다 각자의 윤으로 돌아가고 내 것도 실어만 주면 됩니다. 이런 한 차원 높은 유통 과정을 거치면 우리는 저장력도 오래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때 생산되는 먹거리로서 우리는 유통을 가져갈 수 있으며 품질이 더 월등히 나은 걸 유통할 수 있다. 가령 내가 쌀 장사를 할 때 쌀을 재배한 농가보다 더 싸게 팔 수 있다는 거예요. 맛있는 쌀을 황금을 농부를 재배해 놓으면 엄청 맛있는 쌀이 오늘 밥한 게 내일 아침에도 똑같아요. 그걸 잘 팔면 되지. 굳이 땅을 사서 트랙터를 사서 바깥에서 논을 지을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기농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고정자손만 늘어나고 실패의 원인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능력, 주의인력, 일부의 유통과 일부의 생산으로서 달리하는 것도 하나의 그 패턴. 내가 힘이 없는데 뭘 삽질을 해가지고 트랙터 운전하고 트럭 사야 되냐. 새로운 방법만 바꾸면 우리의 이유는 창출은 끝없이 일어납니다.
질이 문제라는 거예요. 품질. 산동네에서 다이아몬드를 한 500만 원씩 싸게 팔면 잘 팔리겠죠. 예? 제가 산동네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제주도에서 저 만나러 오고 서해 서산서 만나러 오고 강원도에서 만나러 옵니다. 시간이 오래 안 갔다는 거죠. 제가 황금만원법을 개발하고 발표를 하고 부채를 돌고 제가 뺑뺑 돌아서 전체를 돌아서 바람이 일게 만들 것이다. 부채를 들고 지금은 바람이 안 할 뿐이지 시간이 지나면 많이 바람이 일 것이다. 그 말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아는 분들이 다 저를 바보라 그래요. 전 공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게 맨날 연구한대. 맨날 연구하고 있어. 저거는 제발 친구들이 연구 좀 하지 말라 그랬죠. 보고. 근데 꼭 한 사람만 믿어주면 됩니다. 집사람만. 제가 아무리 사고치고 돈을 몇십을 갖다 내버려도 집사람은 시집 올 때 얼굴 보고 왔다가 얼굴만 보고 있습니다. 가을에 감 딸 때 감을 안 따고 두니까 감이 톡톡 떨어져가지고 썩어도 감을 안 따고 토종벌 인큐베이터를 개고 바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의 형님들이 저놈이 사업을 해가 다 까먹었으니까 이제 거지 됐으니까 이제는 드디어 고물장사인 줄 알고 동생이 요즘 뭐 하나 그래요. 아 형님 그 냉장고를 가지고 토종벌 인큐베이터를 개발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금 막 그런 거 안 해도 사기 깨네. 그런 거 하지 말고 살아라 갈라 그랬는데 이게 또 아직까지 저게 뭔가 딴짓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약 3년에 걸쳐가 토종벌을 전기로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을 다 개발해가지고 그냥 줬어요. 자산적 값어치는 있어요. 근데 제가 만들어 팔면 적자 가게 돼 있어요. 제가 만들어 팔면 적자 가고 개발은 다 했는데 전기 꽂아놓고 토종표를 키우면 병이 안 오게 돼 있어요. 이놈의 병이 봄, 가을로 벌이 새끼 많이 까고 꿀 많이 먹을 때 안에 습도가 높아서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냉장고에서 안에 필름으로 온방장치를 해가지고 벌의 방 온도를 전체 온도를 올려버렸다는 거죠. 쾌적한 온도로. 그러니까 이놈이 대기습이 낮아지니까 낭충봉합병, 부패병의 병균 자체가 잘 서식을 못하게 돼. 그럼 요 병이 오면 온도를 더 올려가지고 안에 벌방 온도의 대기습을 더 낮춰버려. 몇 년을 걸쳐 그것도 자료를 다 정리하고. 난 죽는 것도 연구를 해가지고 1년 360일 난 재배법도 다 써놔놓고 토종벌 관리법, 난 재배법. 그리고 과수, 과일나무를 접으란 접목칼 그것도 전 세계에 없는 방법을 개발해가 판매도 하고 그래. 아리 할 때는 5개월 만에 한 번에 5가지 연구를 동시에 해요. 단 30분 이상 머리가 안 돌리니까 요거를 할 때는 30분 머리가 안 돌면 두고 또 다른 걸 잡고 또 돌려 머리. 요것도 안 되면 또 넣고 5가지를 동시에 다 해요. 몇 개월만. 이게 시간이 전략하려면 다급해. 내가 전략한다. 우리가 시간을 전략하고 싶으면 내가 다급하면 모든 게 전략이 됩니다. 내가 다급하지 않으면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근데 다급한 거는 에너지가 많이 들기도 하고 실패 요인이 되기 때문에 다급한 것보다는 내가 잘하는 걸 선택하는 게 낫다.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선택을 하면 내가 뭘 하겠다는 목적보다 내가 뭘 잘하는 걸 선택하는 게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내가 못하는 걸 굳이 해가지고 논에 내가 들어가기 싫은데 그건 논농설입니다. 그건 논농설 왜 져야 되는 거예요? 황금한
모아서 쌀 팔아먹을 만큼 저쪽에 가서 계약재배 가져오면 되죠. 품질이 좋으니까 내가 파는 가격은 높은데 돈을 더 많이 벌게 쓰면 내 마진율을 줄이면 되고 돈을 작게 벌고 싶으면 마진율을 높이면 되는 거고 방법이 다를 뿐이야. 금융이자에 대비하고 유통 자체를 그렇게 우리가 달리만 한다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으로서 꼭 밭을 안 가리도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경제적 이윤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제가 이렇게 눈높이를 모르니까 안 맞게 이야기하는데 통 재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좋습니다. 재밌으면 웃어주고 박수 한번 쳐야 되는데 이 박수에 힘이 입어가서 우리 너무 많이 한 드셔가지고 잠깐 뭘 반주까지 쉬었다가 네.